지방대 나온 년이 뭘 안다고 나서는 거야, 나서기를. 계약이 무산되고 있었습니다. 유럽 측 수석 대리인이 서류를 덮었고 임원들은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1조 원짜리 협상이 완전히 결렬되려는 그 순간 시어머니가 쫓아낸 며느리가 회의실 구석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찻잔을 나르고 외투를 받아들던 이 자리에서 아무도 이름을 소개하지 않은 며느리였어요. 시어머니가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을 향해 걷던 유럽 측 수석 대리인의 구두 굽소리가 멈췄습니다. 오랫동안 그림자처럼 살아온 며느리의 입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말이 흘러나왔으니까요. 이 며느리의 정체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계신 자리마다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대형 호텔 만찬회장은 저녁 내내 환했습니다. 1조 원 규모의 유럽 합작 계약을 앞두고 강성그룹의 주요 임원들과 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였죠. 테이블마다 촛불이 켜진 연회장 안으로 웨이터들이 요리를 나르는 사이 낮은 담소 소리와 유리잔 부딪히는 소리가 섞여 흘렀어요. 메인 테이블의 중심에는 시어머니 박명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강성그룹 대표이사이자 지분 51%를 쥔 실질적 권력자였죠. 오른쪽 옆자리에 둘째 며느리 홍채영의 손을 꼭 쥔 채 임원들에게 연신 소개를 늘어놓고 있었어요. 홍채영은 명문대 출신의 부유한 집안의 딸답게 연회장 안에서 자연스럽게 빛났고 박명숙의 눈빛은 가쪽을 향할 때마다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습니다. 홍채영이 임원에게 말을 건네면 박명숙은 흡족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고 홍채영이 웃으면 박명숙도 따라 웃었죠. 연회장 구석에는 큰 며느리 백수연이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입구에서 건네는 외투를 받아 정리하고 빈잔을 채우고 음식 쟁반을 나르는 일을 조용히 하고 있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수연은 그저 손이 비면 움직였고 어느 테이블에 잔이 오래 비어 있는지를 살피며 동선을 맞췄어요. 웨이터와 눈이 마주치면 먼저 쟁반을 가져갔고 손님이 외투를 찾으면 자리를 기억해 꺼내주기도 했습니다. 그게 수연이 이 자리에서 해온 일이었어요. 처음부터 늘 그래왔던 것처럼요. 메인 테이블에 찻잔 하나가 거의 비어 있는 걸 수연이 발견한 건 연회가 2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쟁반을 고쳐쥐고 테이블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어요. 박명숙 바로 옆 의자의 등받이에 손을 살짝 얹고 허리를 숙이는 순간이었습니다. 박명숙의 시선이 수연의 손끝에서 뚝 멈췄어요. 내려놔. 나지막하지만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수연이 찻주전자를 기울이기도 전에 박명숙의 손이 수연의 손등을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쟁반 위에 잔들이 흔들렸고 주변에 앉아있던 임원 몇 명이 반사적으로 시선을 들었어요. 지방대 나와서 말기도 못 알아듣는 애를 며느리랍시고 들였으니 행사 때 제발 눈에 띄지 말고 어디 숨어라도 있어라.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주변까지 충분히 들리는 크기였죠. 친척들 사이에서 낮은 수군거림이 번졌고 임원 하나가 아무 말 없이 와인잔을 들어 시선을 피했어요. 홍채영이 입술 한쪽을 살짝 당겼습니다. 웃음은 아니었지만 웃음처럼 보이는 표정이었어요. 수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쟁반을 쥔 두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찻잔이 또 한 번 아주 작게 소리를 냈고 수연은 그 소리가 더 커지지 않도록 손목을 고정했습니다. 찻잔 소리 하나까지 다스리는 손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이 버티고 있던 게 어느 정도였는지
그 손이 말해주고 있었죠. 붉어지는 눈시울을 숙인 고개 아래로 감췄어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수연은 천천히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순간 연회장 입구 쪽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진우였어요. 넥타이를 채 고쳐 매지 못한 채 만찬회장으로 들어선 그는 구석에 홀로 선 수연을 먼저 찾았고 그 다음 메인 테이블을 향해 굳은 걸음으로 다가갔습니다.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던 것은 1시간 전이었어요. 어머니가 오늘 수연에게 또 무슨 말을 했는지 대략적인 내용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강진우가 박명숙의 옆에 서며 낮게 불렀습니다. 수연이가 행사를 위해 오늘 저녁 내내 얼마나 움직였는지 보셨어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박명숙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아들을 올려다봤습니다. 안 된다고? 내가 지금 어미한테 가르치려 드는 거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못? 박명숙이 낮게 웃었습니다. 지방대 나온 며느리 하나 데리고 와서 집안 망신시킨 내 잘못이지. 내가 뭘 잘못했어. 저 애가 오늘 여기서 한 게 뭔지 내 눈에는 안 보이니? 귀한 손님들 앞에서 식모처럼 들락날락하는 게 내 아내야. 강진우의 턱이 굳었습니다. 수연이가 오늘 여기서 한 일은 어머니 지시 없이도 이 자리를 제대로 돌아가게 한 겁니다. 그게 식모일이에요? 돌아가게 해? 박명숙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웨이터가 할 일을 며느리가 하고 있으면 집안 꼴이 우스운 거야, 진우야. 저의 학벌이 이 자리에 어울리는 학벌이냐고. 임원들이 다 보고 있어. 임원들이 보고 있으니까 더 조심하셔야죠. 홍채영이 그 사이 찻잔을 살며시 내려놓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아주버님, 어머님은 그냥 자리가 어색하실까봐 걱정하신 거예요. 형님도 본인이 불편하셨으면 진작 말씀드릴 수 있으셨잖아요. 오늘 같은 중요한 자리에서 감정 상하시는 분 없었으면 해서요. 위하는 척 끼워 넣는 말이었습니다. 강진우는 홍채영 쪽을 잠깐 바라봤다가 다시 박명숙을 향했어요. 동서가 불편한 말을 했을 때 형님이 직접 말씀드리기 어려운 위치라는 걸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위치를 만든 게 누군데. 박명숙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죠. 내가 저런 애를 데려왔으니까 우리 집 격이 떨어지는 거야. 내 탓하기 전에 내 선택을 탓해야지. 강진우의 주먹이 옆구리 쪽에서 천천히 쥐어졌습니다. 뭔가 더 말하려던 입술이 멈췄어요. 수연이 강진우의 소매 끝을 손가락으로 아주 가만히 건드린 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말리는 것도 잡아당기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거기 있다는 표시였습니다. 강진우는 숨을 한 번 내쉬고 고개를 숙였어요. 소매 끝을 가만히 건드린 손 하나로 싸움이 멈췄습니다. 말보다 조용한 것이 더 깊이 닿을 때가 있는 법이죠. 박명숙은 홍채영의 손을 잡아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대화는 그것으로 끝이었어요. 연회장의 클래식 음악이 다시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했고 수군거리던 친척들은 각자 시선을 거뒀습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로 자리는 그냥 다시 원래대로 흘렀어요. 그날 밤 강진우의 집 안방은 조용했습니다. 넥타이도 완전히 풀지 못한 채 침대 옆에 걸터앉은 강진우는 수연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수연의 손가락 마디마디를 엄지로 천천히 짚어 올라갔습니다. 거칠어진 마디, 손끝에 굳은 살, 오늘 쟁반을 잡았던 손등의 붉은 자국. 강진우의 시선이 그 자국 위에서 오래 머물렀어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미안해. 나직한 목소리였습니다. 강진우는 수연의 손등 위에
이마를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어깨가 한번 작게 흔들렸습니다. 아내가 해외 유학을 다녀온 사람이라는 것, 어딘가 깊고 조용한 사람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공부했는지, 이 집에 들어오기 전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한 번도 제대로 묻지 못했습니다.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웠고, 그 고마움이 쌓일수록 오히려 더 묻지 못하게 됐죠. 수연은 남편의 머리카락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한 번, 두 번, 강진우의 어깨에서 힘이 조금씩 빠지는 게 손바닥으로 느껴졌어요.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부엌 조명이 작게 켜졌어요. 냉장고 옆 작은 등만 켠 채 수연은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낮에 가방 안에 챙겨두었던 것들을 꺼냈어요. 오래된 거시경제학 영문 원서 한 권과 빽빽하게 메모가 채워진 낡은 노트였습니다. 수연은 원서 표지를 가만히 짚었어요. 손끝이 달아있는 표지였습니다. 책장을 천천히 넘기면서 시선은 경제 수식 사이에 빼곡하게 적힌 작은 메모들을 훑었어요. 색이 바랜 형광펜 자국들, 여백을 채운 영문 필기들, 그 끝에 찍혀있는 이름 석자를 수연은 한동안 들여다봤습니다. 백수연. 아주 오래전에 쓴 것처럼 잉크가 고르지 않게 번져 있었어요. 책장을 덮은 수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남아있는 거리였죠. 노트를 펼칠지 손이 표지 위에서 몇 초간 멈춰 있었어요. 노트 모서리가 손가락 끝에 닿았다가 떠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실 저편에서 거친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수연은 손을 멈췄습니다. 잠시 귀를 기울이다가 원서와 노트를 싱크대 하부장 안쪽 깊이 밀어 넣었어요. 소리를 내지 않으려 조심하면서 하부장 문을 닫을 때도 끝까지 천천히 손잡이를 눌러 잠갔습니다. 수연은 물컵을 집어들고 거실로 향했어요. 강진우는 반쯤 일어난 자세로 기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등 뒤에 손을 얹자 기침이 조금씩 가라앉았어요. 강진우는 눈도 제대로 뜨지 않은 채 중얼거렸습니다. 왜 안 자고?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진우의 등을 한 번 더 쓸어내리고 이불을 어깨까지 올려줬어요. 숨소리가 다시 고르게 돌아오는 걸 느끼면서도 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손이 이불 위에 얹힌 채 멈춰 있었어요. 부엌 조명을 끄고 나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서 확인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수연은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강진우의 숨소리만 조용히 오가는 안방에서 하부장 안에 밀어넣은 원서의 감촉이 수연의 손끝에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꺼내지 못하고 다시 넣어둔 건데 왜 그 손끝이 그렇게 오래 남는지 모르겠습니다. 박명숙의 저택 거실은 늘 정적이 먼저 들어오는 공간이었습니다. 가죽 소파와 원목 가구, 벽 한쪽을 채운 유화 액자들이 전부 제자리에 놓여 있었고 무엇 하나 비틀린 곳이 없었어요. 공기도 그랬습니다. 이 거실에서 무언가 크게 어긋난 일은 한 번도 없었죠. 어긋난 것들은 늘 조용히 눌려 있었으니까요. 문가가 수연의 자리였다는 건 처음부터 그렇게 정해진 집이었다는 뜻이죠. 어느 자리가 누구의 것인지는 말하지 않아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상석은 박명숙의 것이었고 그 오른쪽 옆은 홍채영의 것이었죠. 문가는 수연의 자리였습니다.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부터 그랬고 오늘도 그랬어요.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두고 간 것은 오후 늦게였습니다. 지분 상속 및 증여에 관한 서류라고 했어요. 박명숙은 봉투를 열지도 않고 탁자 한쪽으로 밀어두었다가 홍채영이 찻잔에 따뜻한 차를 채워 건네자 그제야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첫 장을 넘기는 손이 느릿했어요. 급할 것 없다는 태도였습니다.
홍채영은 자연스럽게 탁자 건너편으로 몸을 기울이며 서류를 자신 앞으로 당겼어요. 박명숙은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홍채영이 두 번째 장을 넘길 때 박명숙의 시선이 문가로 향했어요. 수연은 두 손을 앞에 모은 채 서 있었습니다. 필요하면 움직이고 필요 없으면 그냥 서 있는 자리였어요. 박명숙의 시선이 자신에게 닿는 것을 수연은 느꼈습니다. 고개를 살짝 숙이고 손가락을 가지런히 모았어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유럽 합작 조율만 끝나면 회사 승계 지분은 전부 채영이 너희 쪽으로 넘길 생각이다. 들으라는 말이었습니다. 수연에게 직접 하는 것도 수연을 정면으로 향한 것도 아니었지만 목소리는 분명히 수연이 있는 방향으로 쏘아졌어요. 박명숙은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 내려놓았습니다. 여유로운 동작이었죠. 집안 살림이나 겨우 하는 애한테 회사에 사원이 걸린 주식을 맡겼다간 하루아침에 가문이 거덜날 테니까. 홍채영이 서류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연을 바라보는 눈이 부드러웠어요. 그 부드러움이 더 날카로운 종류였습니다. 홍채영은 자리에서 살짝 몸을 틀어 수연 쪽을 향했어요. 형님은 참 좋은 분인데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세요. 이런 큰 비즈니스나 경영 얘기는 형님께 많이 불편하고 낯설 텐데 그냥 방에 들어가서 편히 쉬시는 게 어때요? 박명숙이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홍채영은 미소를 유지한 채 다시 서류로 시선을 내렸어요. 거실의 공기가 평온했습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요. 수연은 문틀을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가는 게 스스로도 느껴졌어요. 홍채영의 말은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걱정처럼 들렸어요. 형님을 위한다는 형태로 날아왔기 때문에 반박하면 오히려 수연이 옹졸해 보이는 구조였습니다. 수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문틀을 쥔 손에서 힘을 빼려고 했지만 손가락이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탁자 위 서류 넘어가는 소리만 조용하게 들렸어요. 박명숙이 홍채영의 손을 툭툭 두드렸습니다. 격려하는 손짓이었죠. 거실 문이 열린 것은 그때였습니다. 강진우였어요. 재킷 단추도 다 잠그지 못한 채 들어선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퇴근길에 비서실에서 연락이 온 건 1시간 전이었어요. 지분 정리 자리가 오늘 잡혔다는 것, 수연도 그 자리에 있다는 것도. 강진우는 보고서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코트도 챙기지 않은 채 나왔습니다. 서류 앞에 앉은 홍채영을 보고 소파에 박명숙을 봤어요. 그리고 문가에 홀로 서 있는 수연에게로 걸어가 어깨를 감쌌습니다. 수연의 몸이 아주 조금 굳었다가 천천히 풀렸어요. 강진우는 수연의 어깨를 한 번 더 감싸고 박명숙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어머니, 수연이가 이 집안을 위해 얼마나 버텨왔는지 아시잖아요. 매번 학벌 핑계로 이렇게 대하시는 건 참을 수가 없어요. 박명숙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학벌 핑계? 내가 틀린 말한 게 있어? 지금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잖아요. 지분 얘기를 하면서 수연이는 문가에 세워두시는 게 학벌 핑계가 아니면 뭐예요? 지분은 회사 얘기야. 저 애가 회사 경영에 뭘 알아서 앉혀놔.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알기나 하고 하는 거야? 강진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수연이가 모른다고 단정하시는 근거가 학교 이름 하나예요? 근거. 박명숙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우리 집에 들어온 지 몇 년이 됐는데 회사 일에 한 번이라도 도움이 된 게 있어? 도움이 됐어도 어머니가 인정하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홍채영이 탁자 위 서류를 가지런히 모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아주버님, 어머님이 틀리신 게 아니에요. 회사 승계는 경영 능력이 검증된 사람한테 가야 하는 거고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형님이 서운하실 수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감정이랑 경영 판단은 다른 문제잖아요. 재수 씨는 수연이 능력을 직접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홍채영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확인할 기회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그게 현실 아닌가요? 기회를 준 적이 없으면서 능력이 없다고 단정하는 게 현실입니까? 거실에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홍채영이 입을 열려다 멈췄어요. 강진우가 다시 박명숙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어머니, 재수 씨 앞에서 수연이 인격을 이렇게 깎아내리시는 건 납득하기 어려워요. 지분 결정은 어머니 권한이라도 이 방식은 잘못됐어요. 박명숙이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키가 크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서 일어서는 동작만으로 거실의 무게중심이 달라졌어요. 서류 뭉치를 집어 탁자 위로 내던졌습니다. 서류가 흩어지며 몇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아무도 그것을 줍지 않았습니다. 감히 내가 누구 덕에 부사장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내 앞에서 잘못됐다고 해. 내가 쥔 지분이 51%고 이 회사 대표이사는 나야. 내 뜻을 거스르고 저 물건을 감싸고 돌겠다면 오늘 당장 내 직위 해제하고 너희 부부 길바닥에 나 함께 만들 수 있어. 이 바닥에서 매장당에 피눈물 흘리기 싫으면 지금 당장 그 입 닥쳐. 거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강진우의 주먹이 옆구리 쪽에서 잘게 떨렸어요. 자신이 무너지면 수연을 지킬 최소한의 울타리마저 사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현실이 분노보다 먼저 가슴을 짓눌렀어요. 강진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더 할 말이 있었지만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도 알았어요. 강진우는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더 할 말이 있는 사람이 고개를 먼저 숙이는 날이 있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잃으면 안 되는 게 있어서요. 박명숙은 아들을 싸늘하게 내려다봤습니다. 표정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홍채영은 미소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탁자 위에 흩어진 서류를 다시 가지런히 모으기 시작했어요. 이미 끝난 자리처럼 다음 순서로 넘어가는 손놀림이었습니다. 수연은 남편의 옷자락을 손가락으로 쥐었습니다. 잡아당기지도 놓지도 않은 채 그냥 쥐고 있었어요. 강진우의 굽은 어깨가 눈앞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수연은 그 어깨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시선을 들었어요. 박명숙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박명숙은 잠깐 수연을 보다가 시선을 거뒀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다 지나치듯이요. 수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의 옷자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이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 자신이 언제까지 침묵해야 하는지 아직 그 답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 이 거실에서 무언가가 달라졌다는 것은 알았어요. 남편의 눈물 한 방울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눈앞에서 봤습니다. 그 한 방울이 수연의 가슴 어딘가에도 함께 떨어져 아직 번지고 있었어요. 무엇을 어떻게 바꿀지는 몰랐습니다. 언제가 될지도 몰랐어요. 수연은 남편의 옷자락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가 천천히 풀었습니다. 쥐었다가 푼 손이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걸 수연은 알고 있었던 거겠죠. 그날 밤 강진우가 들어온 시각은 자정을 훌쩍 넘겨서였습니다.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을 때 수연은 부엌불을 끄고 거실로 나왔어요. 강진우는 재킷도 벗지 않은 채 소파에 걸터 앉았다가 그대로 눈을 감았습니다. 수연이 이불을 덮어주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고른 숨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수연은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 옆 작은 등을 켰어요. 식탁 위에는 강진우가 부사장실에서 챙겨 나온 서류들이 그대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거시경제 정책 자료들,
유럽 측 협상단이 보내온 요구조항 사본, 붉은 펜 자국이 빼곡하게 들어찬 보고죠. 회사가 어느 지점에서 막혀 있는지가 서류 위로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어요. 수연은 서류를 처음부터 훑지 않았습니다. 항목 하나하나를 짚어가며 읽었어요. 강진우의 붉은 펜이 지나간 자리를 따라가면서 그가 어디서 막혔는지를 살폈습니다. 유럽 측이 내세운 관세 조항 옆에 강진우가 짧게 써둔 두 글자가 있었어요. 막힘. 수연은 그 자리에서 잠시 멈췄다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다음 장에도 붉은 줄이 여러 개였고 줄들 사이에 물음표가 반복됐어요. 강진우가 밤마다 이 서류를 들여다보며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는지가 종이 눌린 자국으로도 느껴졌습니다. 종이에 남은 자국이 그 사람의 밤을 말해주고 있었죠. 볼펜을 든 건 한참 후였어요. 수연은 자료 여백에 작은 글씨로 숫자 몇 개를 적었습니다. 그 옆에 경제 흐름의 방향을 짧게 덧붙였어요. 손끝이 달아있는 볼펜이었고 글씨는 작았습니다. 메모가 한 줄에서 두 줄이 됐고 두 줄에서 세 줄이 됐어요. 유럽연합의 최근 금리 정책 서류를 아래쪽에서 빼내어 따로 펼쳤습니다. 관세 조항과 금리 흐름이 맞물리는 지점을 찾아가면서 시선이 오래 머무는 곳마다 볼펜이 작은 표시를 남겼어요. 이어지는 흐름이 조금씩 선명해졌습니다. 수연은 볼펜을 내려놓고 서류들을 원래대로 정리했어요. 메모가 적힌 면을 아래로 뒤집었습니다. 금리 정책 서류를 다시 보고서 아래에 끼워 넣었어요. 볼펜은 탁자 한쪽 구석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강진우가 거실을 지나 부엌 쪽으로 들어오기 전에 수연은 이미 냉장고 앞에 서 있었어요. 강진우는 재킷도 벗지 않은 채 식탁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머리를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아직 안 잤어? 못 잤어요. 강진우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수연이 물컵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어요. 강진우는 컵을 들지 않고 서류들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붉은 펜으로 채워놓은 자국들이 그대로 눈앞에 있었지만 그 자국들이 아무 답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수연은 맞은편 의자에 조용히 앉았어요.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도 위로를 건네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거기 있는 것이었죠. 강진우는 한동안 탁자 위를 보다가 눈을 감았어요. 소파로 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잠들었습니다. 수연은 거실에서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리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다시 일어섰어요. 부엌 등을 다시 켰습니다. 볼펜을 꺼내 메모했던 항목으로 돌아갔어요. 독소 조항처럼 보이는 관세 조항과 유럽연합의 금리 움직임이 어디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수연은 1시간을 더 들여다봤습니다. 볼펜이 여백을 채울 때마다 탁자 위에 작고 조용한 소리가 났어요. 다음 날 오후 강성그룹 본사 부사장실은 서류들로 덮여 있었습니다. 협상 초안이 3가지 버전으로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강진우는 수척해진 얼굴로 초안들을 번갈아 들여다봤습니다. 유럽 측의 관세 조항을 그대로 수용하면 수익 구조가 흔들렸고 정면으로 맞받아치면 협상이 결렬될 위험이 있었어요. 어느 방향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볼펜 뒤쪽으로 관자놀이를 짚었어요. 비서가 가져다 놓은 커피가 식은 채로 옆에 있었습니다. 부사장실 문이 조용히 열린 것은 저녁이 다 될 무렵이었어요. 수연이었습니다. 따뜻한 야식 쟁반을 두 손으로 들고 들어왔어요. 강진우는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서류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언제 왔어? 조금 됐어요. 수연은 탁자 한쪽에 쟁반을 내려놓고 강진우의 등 뒤로 다가갔습니다. 어깨를 가만히 다독였어요. 강진우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갔습니다. 수연의 시선이 강진우의 어깨 너머로 책상 위 서류들을 훑었어요. 금리 정책 서류가 펼쳐진 페이지에 강진우가 밑줄을 친 조항이 있었고 그 옆에는 물음표가 적혀 있었습니다. 강진우가 어디서 막혔는지는 그 물음표 하나만으로도 알 수 있었어요. 당신이 보던 유럽연합 금리 정책 서류 있잖아요. 강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다른 각도로 보면 어떨까요? 겉으로는 독소 조항 같지만 거시경제 흐름상 그들이 제시한 관세를 역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구멍이 보일지도 몰라요. 강진우가 몸을 돌렸습니다. 수연은 이미 쟁반 쪽으로 돌아서 강진우의 빈 컵에 물을 채우고 있었어요. 어디? 수연이 컵을 내려놓으며 서류 위에 한 조항을 손끝으로 짚었습니다. 여기요. 관세율 자체가 아니라 적용 시점이 문제예요. 유럽연합이 이번 금리 조정 이후 이 조항을 다시 협의 대상으로 올린 전례가 있거든요. 그걸 근거로 재해석하면 독소가 아니라 협상 여지가 돼요. 강진우의 눈이 서류 위에 멈췄습니다. 수연은 아무 말 없이 쟁반을 정리하며 자리를 비켜줬어요. 밥 좀 먹어요. 오래 굶었잖아요. 강진우는 수저를 들지 않았습니다. 방금 수연이 짚어준 조항을 눈으로 따라가고 있었어요. 아내가 유학을 다녀온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어딘가 깊고 조용하게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느낌도 오래전부터 있었죠. 그런데 방금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어요. 수연이 부사장실 문을 닫고 나간 것을 확인하고서야 강진우는 금리 정책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나간 뒤에야 펼쳐든 서류였습니다. 보는 사람이 없어야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 있는 법이죠. 수연이 짚어준 조항으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볼펜을 쥐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 다음에는 빠르게 펜이 움직였습니다. 한 장이 넘어가고 또 한 장이 넘어갔어요. 음식이 식어가는 동안에도 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시간 후 강진우는 완성된 보고서를 들고 대표이사실 앞 복도에 섰어요. 수연이 던진 방향을 바탕으로 새로 짠 합작 대안이었습니다. 유럽 측의 관세 조항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대신 그 조항 안의 허점을 역으로 이용해서 수익 구조를 보전하는 방식이었어요. 논리가 맞는지 3번을 다시 읽었고 3번 모두 같은 결론이 나왔습니다. 강진우는 서류 봉투를 한번 고쳐 쥐었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박명숙이 집무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강진우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 비서가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강진우는 책상 앞에 서서 서류 봉투를 내려놓았어요. 어머니, 협상 대안 다시 잡았어요. 읽어봐 주세요. 박명숙은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바로 손을 뻗지 않았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홍채영이었어요. 화려한 차림으로 걸어 들어오며 박명숙에게 인사했습니다. 강진우가 서 있는 것을 보고 탁자 위에 서류 봉투로 시선을 내렸어요. 아주버님, 또 새로 쓰셨어요? 지난번에도 전문가들이 검토해서 현실성이 없다고 했잖아요. 지난번 서류랑 이번 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데요? 결국 같은 조항 갖고 우기시는 거잖아요. 강진우의 턱이 굳었습니다. 우기는 게 아니라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읽어보시면 압니다. 홍채영이 박명숙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어머님, 협상 마감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거 검토하다가 시간 낭비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알아본 전문가들이 이미 대안을 조율 중이거든요. 전문가들이 조율 중인 대안이 지금까지 통했습니까? 홍채영의 눈이 강진우를 향했습니다. 결과가 안 나온 건 시간이 부족해서예요. 아주버님이 갑자기 끼어드시면 더 복잡해져요. 끼어드는 게 아니라 이게 제 책임입니다. 제가 실무 책임자예요.
박명숙이 그제야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첫 장을 거칠게 넘겼어요.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 표정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홍채영은 박명숙의 옆에 서서 강진우의 얼굴을 살폈어요. 강진우는 서 있었습니다. 서류 넘어가는 소리만 집무실 안을 채웠어요. 박명숙의 손이 어느 조항 위에서 멈췄습니다. 박명숙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그 자리에서 잠시 있었어요. 집무실 안의 공기가 달라진 것 같았지만 달라진 것이 맞는지 강진우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서류가 박명숙의 손끝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만이 그 침묵 속에 남아 있었어요. 멈춘 손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읽고 있는 건지 읽고 싶지 않은 건지는 알 수 없었어요. 보고서가 쓰레기통에 떨어진 소리는 짧고 건조했습니다. 박명숙은 담배를 피워 물며 의자를 돌렸어요. 강진우가 밤새 매달렸던 서류가 책상 옆 쓰레기통 안에 반쯤 구겨진 채 걸려 있었습니다. 박명숙은 그쪽을 다시 보지 않았어요. 홍채영은 팔짱을 낀 채 쓰레기통을 힐끗 봤습니다. 입가의 미소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지방대 나온 그의 말 믿고 받아 적어온 게 기한이야? 어디서 말도 안 되는 훈수지를 받아와서 기한이라고 올리는 거야? 강진우의 주먹이 옆구리 쪽에서 천천히 쥐어졌습니다. 어머니, 내용이라도 읽어봐 주세요. 관세 조항 적용 시점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요. 읽을 필요 없어. 그 근거가 어디서 나온 건지 내가 모를 것 같아? 출처가 문제가 아니라 논리가 맞는지 틀리는지가 문제 아니에요. 박명숙이 담배 연기를 천천히 내뿜었습니다. 논리.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지방대 나온 그의 말 받아 적은 게 논리야? 그걸 회사 기한으로 올린 내가 지금 나한테 논리를 따지는 거야? 출처가 문제가 아니라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가 문제 아니에요? 틀리고 맞고를 따지기 전에 그 애가 경제학을 제대로 공부나 했냐는 거야. 유학? 어학연수랑 유학이 같은 줄 알아? 홍채영이 그 사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주버님, 어머님 말씀이 틀린 게 아니에요. 회사 경영은 지방대 수준의 상식으로 돕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알아본 전문가들이 조율 중이니까 쓸데없는데 힘 빼지 마세요. 강진우가 홍채영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재수 씨가 알아본 전문가들이 지금까지 뭘 해결했습니까? 협상 마감이 며칠 남았는지 알고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해결이 안 된 건 시간 문제예요. 아주버님이 이렇게 중간에 끼어드니까 더 꼬이는 거고요. 제가 실무 책임자입니다. 끼어드는 게 아니에요. 실무 책임자면 책임질 수 있는 안을 가져오셔야죠. 지금 그게 됩니까? 강진우의 턱이 굳었습니다. 뭔가 더 말하려던 입술이 잠깐 열렸다가 멈췄어요. 박명숙이 담배를 재떨이에 눌러 끄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나가. 짧은 한마디였어요. 강진우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쓰레기통 안에 서류가 시야 끝에 걸렸어요. 반쯤 구겨진 채 밖으로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강진우는 그 서류를 집어들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주워드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공기였습니다. 줍지 못하고 나온 서류였습니다. 그게 그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죠. 집무실 문을 열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까지 울렸습니다. 그날 저녁 강진우의 집 주방은 가라앉아 있었어요. 강진우는 식탁에 엎드린 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재킷이 의자 등받이에 걸쳐져 있었고 가방은 현관 앞에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어요. 수연은 아무 말 없이 따뜻한 국을 남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강진우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수연의 시선이 강진우의 가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지퍼가 완전히 닫혀 있지 않았고 그 틈으로 구겨진 종이 끝이 삐져나와 있었어요.
수연은 조용히 그 서류를 꺼내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붉은 펜 자국이 가득한 서류였어요. 강진우가 부사장실에서 밤새 채워넣은 분석들, 수연이 짚어준 조항 위로 덧붙여진 논리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논리는 맞았어요. 수연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구겨진 모서리를 손끝으로 눌러 폈어요. 접힌 자국이 쉽게 펴지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에 힘을 주어 한 번 더 눌렀어요. 쉽게 펴지지 않는 자국이었습니다. 구겨진 건 종이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수연은 서류 위에 시선을 고정한 채 잠시 그대로 있었습니다. 박명숙과 홍채영이 이 방향으로 계속 간다면 협상은 결렬되고 회사는 흔들릴 것이었어요. 수연은 그 끝이 어디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분노는 없었어요. 분노를 꺼낼 여유가 없었습니다. 다만 이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는 감각이 손끝에서부터 차갑게 올라왔어요. 수연은 서류를 반으로 접어 탁자 한쪽에 내려놓았습니다. 강진우의 곁으로 다가가 옆에 앉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진우의 어깨가 천천히 수연 쪽으로 기울었어요. 강진우는 고개를 들지 않았고 수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국에서 올라오는 김이 탁자 위로 얇게 퍼졌다가 사라졌어요. 모두가 잠든 깊은 밤이었습니다. 강진우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리는 것을 확인한 수연은 장롱문을 천천히 열었어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손잡이를 끝까지 누른 채 당겼습니다. 안쪽 깊은 곳에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이 있었어요. 몇 년째 꺼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수연은 가방을 두 손으로 드러내어 침대 끝에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가방 안쪽 첫 번째 칸에는 해외 자문 서류들이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함께 작업했던 것들이었어요. 수연이 이 집에 들어오기 전부터 진행됐던 프로젝트들, 시아버지가 수연에게 직접 검토를 맡겼던 서류들이었습니다. 수연은 그 묶음에 손을 얹었다가 걷었어요. 두 번째 칸에 손을 넣었습니다. 두꺼운 종이의 감촉이 손가락 끝에 닿자 천천히 꺼냈어요.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 박사 학위 증명서였고 백수연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수연은 학위증을 무릎 위에 펼쳐놓고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해외 경제 연구기관 자문 요청서와 국제투자사 제안서들이 그 아래 함께 묶여 있었습니다. 결혼 직후 도착했던 것들이었죠. 시아버지는 생전에 여러 번 언젠가는 내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고 말했지만 수연은 봉투를 직접 묶어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지문이 달아있는 손으로 표면을 어루만졌어요. 이 학위증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강진우도 몰랐어요. 시아버지만 알고 있었고 시아버지는 이미 세상에 없었습니다. 수연이 스스로 선택한 그림자의 삶이었어요. 남편을 위해,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시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믿어준 것에 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선택을 후회한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주방 탁자 위에 반으로 접혀놓인 구겨진 서류가 눈앞에 다시 떠올랐어요. 강진우가 고개를 들지 못했던 것과 옆에 놓인 국이 식도록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수연은 학위증 표면 위에서 손을 멈췄어요. 이제까지 침묵이 이 가정을 지켜왔다면 앞으로는 그 침묵이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연은 학위증을 가방 안에 다시 넣고 잠금 장치를 잠갔어요. 가방을 장롱 안으로 밀어 넣으려다 멈췄습니다. 잠시 그 자리에 들고 있었어요. 그러다 가방을 장롱 안이 아닌 침대 머리맡 쪽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자리였지만 손이 닿는 자리였어요. 숨겨두되 닿는 곳에 뒀습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꺼낼 거라는 뜻이었을지도 모르죠.
강진우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열은 없었어요. 고른 숨소리가 손바닥 아래로 느껴졌습니다. 수연은 손을 거두지 않은 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침대 머리맡에 놓인 가방의 잠금 장치가 희미한 불빛 아래 차갑게 빛났습니다. 협상 당일 아침 호텔 1층 로비는 이른 시각부터 분주했습니다. 유리 회전문 너머로 검은 차량 2대가 정문 앞에 멈춰 섰고 안내 직원들이 재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박명숙은 로비 소파 쪽에 서서 팔짱을 낀 채 차량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진우가 그 옆에 섰고 홍채영이 박명숙의 조금 뒤쪽에 위치를 잡았어요. 수연은 그 뒤에 서 있었습니다. 차량 문이 열렸습니다. 헨리 브라운이 맨 앞에 섰어요. 회색 정장 차림이었고 로비 안을 한번 훑어보는 눈이 조용했습니다. 박명숙이 앞으로 걸어나가고 강진우가 뒤를 따랐어요. 수연은 제자리를 지켰습니다. 그게 오늘 수연의 위치였죠. 정해진 자리에 가만히 서 있는 발끝이 무거웠던 건 그곳이 제자리가 아님을 이미 알고 있어서였는지도 모릅니다. 엘리베이터에 오르기 전 박명숙이 수연 곁에 잠깐 멈췄습니다. 입 무겁고 손끝 야무진 내가 들어와서 조용히 차 접대나 하고 의전 보조나 해라. 귀빈들 앞에서 절대 눈치 없이 굴지 말고. 수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옷자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어요. 3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박명숙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살폈고 홍채영은 서류 봉투를 고쳐쥐었고 강진우는 정면을 바라봤어요. 수연은 그 뒤에 서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의 공기가 무거웠죠. 호텔 3층 특별회의실은 창문 없이 조명만 켜진 공간이었습니다. 긴 테이블 한쪽에 유럽 측 협상단이 자리를 잡았어요. 헨리 브라운은 테이블 중앙에 앉아 서류를 펼쳐둔 채 조용히 있었습니다. 테이블 맞은편에는 박명숙이 상석을 차지했고 강진우가 그 옆에, 홍채영이 또 그 옆에 앉았어요. 수연은 테이블에서 한 걸음 물러나 벽 쪽에 섰습니다.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헨리 브라운이 첫 번째 조항을 짚으며 발언했고 통역이 내용을 옮겼어요. 거시경제 흐름을 전제로 한 압박이었습니다. 강진우가 준비해온 서류로 응답했지만 헨리 브라운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다음 조항으로 넘어갔어요. 홍채영이 두 번째 조항에서 대안을 꺼냈지만 통역이 끝나기도 전에 유럽 측 임원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 제안은 지난 협상에서 이미 검토가 끝난 내용이라는 것이었어요. 홍채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명숙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발언했습니다. 이 계약은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제안하는 방향을 좀 더 유연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헨리 브라운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연한 검토는 이미 3번의 협상을 통해 충분히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귀사의 제안은 저희 측이 수용할 수 있는 조건과 거리가 있습니다. 거리가 있다는 게 어느 조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짚어주시면 우리가 조율할 수 있습니다. 관세 적용 시점과 수익 배분 구조 2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관세 적용 시점은 협의 가능한 사안 아닙니까? 우리가 제안한 방식이 왜 안 된다는 건지 이유를 들어봐야 조율이 되죠. 헨리 브라운이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유는 이미 서면으로 전달해 드렸습니다. 귀사 측이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셨는지 여부는 제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만 서면 내용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귀 측의 입장일 뿐이고 협상이란 양측이 조율하는 자리 아닙니까? 조율은 양측이 서로의 조건을 이해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그 전제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이 다시 상체를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저희는 이 계약을 위해 수개월을 준비했습니다. 그 성의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정리하시는 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헨리 브라운이 박명숙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성의와 조건은 별개입니다. 저희가 제시한 조건은 분명합니다. 귀사가 그 조건을 수용할 의사가 없다면 더 이상의 논의는 어렵습니다. 박명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강진우가 옆에서 낮게 어머니를 불렀어요. 박명숙은 강진우를 보지 않았습니다. 유럽 임원들이 서로 짧게 시선을 교환했어요. 그 눈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통역 없이도 알 수 있었습니다. 오고 가는 말보다 더 정확한 건 굳이 통역하지 않아도 테이블 위를 가득 채우는 차가운 침묵에 온지도 모르죠. 수연은 테이블 끝에서 찻잔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손이 조용하게 움직였어요. 시선은 찻주전자 끝에 고정돼 있었지만 귀는 테이블 위의 말들을 한마디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헨리 브라운이 서류를 덮는 속도, 발언 사이에 침묵이 길어지는 방식, 통역이 잠깐 머뭇거리는 순간까지 수연의 손이 찻주전자를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그 순간 박명숙의 시선이 수연에게 튀었습니다. 눈치 없이 얼쩡거리지 말고 저기 구석에 가 처박혀 있어. 낮았지만 회의실 안에 충분히 들렸습니다. 헨리 브라운이 고개를 들었어요. 유럽 측 임원들의 시선이 수연에게 향했습니다. 수연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것만큼은 하지 않았어요. 박명숙의 눈과 짧게 마주쳤다가 시선을 거뒀습니다. 아무 말 없이 회의실 안쪽 준비실 문틀 쪽으로 천천히 걸었어요. 회의실 구석에 있는 탕비실은 어두웠습니다. 회의실에서 새어 들어오는 빛만이 문틀 너머로 좁게 깔려 있었어요. 수연은 등을 문틀에 기댄 채 쟁반을 가슴 쪽으로 당겼습니다. 찻잔이 쟁반 위에서 아주 작게 흔들렸어요. 손을 고정했습니다. 흔들림이 멈췄어요. 회의실 테이블 위의 풍경이 문틀 너머로 보였습니다. 강진우가 다시 서류를 꺼냈어요. 헨리 브라운이 첫 줄을 읽고 덮었습니다. 홍채영이 보안 설명을 시도했고 유럽 측 임원이 손짓으로 막았어요. 박명숙이 다시 발언했고 통역이 전달했고 헨리 브라운은 이번에는 고개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헨리 브라운의 손을 보고 있었어요. 서류를 덮는 각도가 처음과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잠깐 멈추고 덮었는데 지금은 읽지도 않고 덮었어요. 회의를 끝내기로 결정한 사람의 움직임이었습니다. 탕비실 벽면에 걸린 행거에는 수연이 들어올 때 걸어둔 재킷이 있었어요. 그 아래로 수연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 그림자를 내려다봤어요. 이 그림자처럼 살아온 시간이 있었습니다. 있어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박명숙이 외투를 받으라고 시켰을 때도, 지분 서류 앞에 세워뒀을 때도, 방금 구석으로 쫓아냈을 때도 수연은 그 자리에서 그림자처럼 있었어요. 그런데 그림자로 있는 것이 이 가정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믿었던 것이 지금 이 순간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강진우가 고개를 숙이는 것을, 홍채영의 말이 막히는 것을, 박명숙의 목소리가 높아질수록 테이블 건너편이 더 차가워졌어요. 수연은 그 광경을 보면서 손끝에서부터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탕비실 안은 서늘했어요. 벽을 짚은 손이 차가웠습니다. 수년 동안 지켜온 침묵이 있었어요. 연회장 구석에서 외투를 받으면서도, 새벽 부엌에서 혼자 서류를 읽으면서도 그 침묵을 놓지 않았습니다. 움직이면 안 된다고,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그런데 지금 그 침묵의 끝이 어디인지를 눈앞에서 보고 있었어요.
이 협상이 결렬되면 회사가 흔들리고 남편이 버텨온 자리가 무너지고 시아버지가 남긴 것들이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이 탕비실 안에 있었어요. 수연은 쟁반을 선반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찻잔 하나만 손에 들었어요. 손잡이를 고쳐 잡았습니다. 손끝이 뜨거웠어요. 그 뜨거움이 손목까지 전해졌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수연은 문 쪽으로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두 번째 발이 첫 번째 발을 따라갔어요. 회의실 안에서는 아무도 수연을 보지 않았습니다. 문 손잡이가 손끝에 닿았어요. 수연의 발이 그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문을 밀었습니다. 오래 닫아두었던 문을 밀어내는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그림자 뒤에 숨겨두었던 진짜 제 걸음을 걸어보겠다는 듯이요. 헨리 브라운이 서류를 덮은 것은 협상이 시작된 지 2시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동작이었어요. 천천히 덮었고 덮고 나서도 손을 서류 위에 잠시 얹어두었습니다. 그 여유로움이 오히려 더 차가운 신호였죠. 헨리 브라운은 옆 임원들과 짧게 눈을 마주친 뒤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통역이 그 의미를 전달하기도 전에 박명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잠깐,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박명숙이 테이블을 짚으며 일어섰습니다. 통역이 급하게 그 말을 옮겼어요. 헨리 브라운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재킷 단추를 잠그며 유럽 임원들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홍채영이 자리에서 일어나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유럽 임원 하나가 이미 의자를 밀어내고 서 있었습니다. 강진우는 손에 쥔 서류를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탁자 위에 내려놓았어요. 서류를 놓는 소리가 조용하게 났습니다. 아무리 쥐고 있으려 해도 가질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알아버린 손이었습니다. 그게 그날 그 자리가 감당해야 했던 무력함이었는지도 모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손이었죠. 헨리 브라운이 문 쪽으로 걸음을 옮기자 임원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박명숙이 앞을 가로막으려 했지만 유럽 임원들은 이미 방향을 잡았어요. 통역이 박명숙 곁에서 무언가를 전달했고 박명숙이 다시 입을 열었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진우는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했어요. 홍채영은 서류의 모서리를 손끝으로 눌렀다가 뗐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달라져 있었어요. 헨리 브라운의 손이 문 손잡이에 닿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만요. 낮은 목소리였어요. 크지 않았지만 회의실 전체에 닿았습니다. 헨리 브라운의 발이 멈추며 손이 허공에서 멈췄어요. 누구도 예상하지 않은 방향에서 나온 목소리였습니다. 헨리 브라운이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수연이었습니다. 탕비실 문틀에서 벗어나 회의실 안으로 한 걸음 나와 있었어요. 찻잔을 든 손이 조용했습니다. 그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방금 말씀하신 그 조항은 유럽연합의 최근 금리 정책을 고려하면 조금 다르게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헨리 브라운이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찻잔을 들고 구석에 서 있던 동양인 여자였어요. 이 협상 자리에서 아무도 이름을 소개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차를 나르던 그림자였죠.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헨리 브라운의 눈이 수연의 얼굴 위에서 잠깐 멈췄어요. 박명숙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수연의 팔을 잡아당겼어요. 수연의 몸이 한 걸음 끌려갔습니다. 찻잔이 기울었어요. 수연은 찻잔을 바로잡고 박명숙의 손을 부드럽게 밀쳐냈습니다. 세게 뿌리친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감히 입을 가볍게 놀려. 당장 나가. 수연은 박명숙을 바라봤습니다.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이 협상에 관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리에 맞지 않는 말을 한 게 아닙니다. 협상? 박명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협상을 알아? 지방대 나온 애가 여기서 경제 얘기를 해? 사람들 앞에서 이게 무슨 망신이야. 지방대 여부와 이 조항의 해석 가능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별개? 박명숙이 수연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여기가 어떤 자리인지 알고 이러는 거야? 모르고 이러는 거야?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아. 수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협상이 결렬되고 있습니다. 그걸 막을 수 있는 말이라면 해야 합니다. 막아? 박명숙이 웃었습니다. 웃음이 아닌 소리였어요. 집안 살림이나 하던 내가 1조짜리 계약에 끼어들겠다고? 분수를 알아야지. 강진우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수연이 말을 일단. 넌 가만히 있어. 박명숙이 강진우를 잘라냈습니다. 수연을 향해 손을 들었어요. 수연의 어깨를 밀쳐내려는 동작이었습니다. 그 순간 헨리 브라운이 손을 들었어요. 높이 치켜든 소리보다 가만히 들어올린 손짓 하나가 더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진짜 힘은 언제나 요란하지 않게 찾아오는 법이니까요. 박명숙을 향한 손짓이었습니다. 작은 동작이었지만 분명했어요. 회의실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박명숙의 손이 허공에 멈췄어요. 헨리 브라운이 수연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수연과 두 걸음 거리에서 멈춰 수연을 바라봤어요. 방금 그 말 정식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영어였습니다. 통역이 옮기기 전에 수연이 먼저 대답했어요. 영어로요. 박명숙의 입이 열렸습니다. 홍채영의 눈이 커졌어요. 강진우는 숨을 멈췄습니다. 수연은 헨리 브라운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찻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달아진 손끝으로 테이블 위 서류들 사이에서 세계 경제 지표 자료를 찾아 펼쳤습니다. 손가락이 특정 수치 위에 멈췄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영국식 발음이었어요. 차분했고 거침이 없었습니다. 유럽연합의 최근 금리 조정 흐름과 이번 협상에서 독소 조항처럼 보이던 관세 조항이 실제로는 어떤 해석 여지를 남기고 있는지를 수연은 조목조목 짚어 나갔어요. 관세율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적용 시점의 문제였습니다. 유럽연합이 유사한 조항을 제협의 대상으로 올린 전례가 있었고 그 전례를 근거로 이번 조항을 다르게 해석했을 때 지금 결렬 직전인 이 협상에 다시 여지가 생길 수 있었어요. 밤마다 새벽 부엌에서 혼자 들여다보던 서류들이었습니다. 부사장실에서 강진우의 등 뒤에 서서 짧게 던졌던 힌트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온전한 언어로 펼쳐지고 있었어요. 말이 이어지는 동안 헨리 브라운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의를 기울이는 표정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흥미가 생기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옆에 임원이 방금까지 손에 들고 있던 재킷을 의자 등받이에 내려 걸쳤어요. 자리에 앉는다는 뜻이었습니다. 다른 임원도 서 있다가 천천히 의자를 끌어당겼어요. 박명숙은 테이블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수연이 영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었어요. 통역이 귓속말로 내용을 전달해 줬습니다. 박명숙의 얼굴에서 분노가 빠져나갔어요. 그 자리를 무엇이 채우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홍채영은 입술을 깨물다가 시선을 내렸어요. 서류 봉투를 쥔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강진우는 두 손을 탁자 위에 올려놓은 채 수연을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의 말이 멈췄습니다. 헨리 브라운이 옆 임원과 짧게 무언가를 나눴어요. 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헨리 브라운이 수연을 향해 돌아섰어요. 이분과 정식으로 다시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회의를 중단하고 내일 다시 재개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통역이 그 말을 옮겼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수연에게로 향했어요. 박명숙의 시선도, 강진우의 시선도, 홍채영의 시선도. 수연은 헨리 브라운을 바라봤습니다. 매번 문틀 너머로 훔쳐보던 세상을 이제는 똑바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숨죽임 끝에 비로소 제 이름을 찾은 눈빛이었죠.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오전 호텔 복도 끝 대기실은 창문 없이 조명만 켜진 공간이었습니다. 박명숙이 수연을 불러 세운 것은 협상단이 회의실에 입장하기 30분 전이었어요. 강진우도 홍채영도 없는 자리였습니다. 박명숙은 수연의 맞은편에 서서 잠시 입을 열지 못했어요. 평생 이 며느리에게 먼저 고개를 숙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연을 지방대 출신이라 부르고 집안 행사에서 구석으로 밀어냈고 지분 서류 앞에 문가에 세워두었던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지금 대기실 조명 아래 서서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평생을 빳빳하게 세우고 살던 고개가 숙여지는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다급함 앞에서는 그토록 아끼던 체면도 그리 무겁지 않았나 봅니다. 제발 오늘 제대로 도와줘. 계약 날아가면 다 끝이야. 수연은 박명숙을 바라봤습니다. 어제 자신의 팔을 잡아당기던 손이었고 구석에 가 처박혀 있으라고 소리치던 목소리였어요. 그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서 고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잠시 후 회의실 문 쪽으로 먼저 걸음을 옮겼습니다. 협상 테이블에 수연이 앉은 것을 헨리 브라운은 알아봤습니다. 어제 찻잔을 들고 구석에 서 있던 여자가 오늘은 테이블 중앙에 앉아 있었어요. 헨리 브라운은 고개를 짧게 끄덕이고 서류를 펼쳤습니다.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헨리 브라운이 어제 결렬됐던 조항부터 다시 짚었어요. 수연이 영어로 받아쳤습니다. 통역이 바빠졌어요. 헨리 브라운의 펜이 서류 위에서 멈추더니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어제는 서류를 덮기만 했던 손이었죠. 박명숙은 수연 옆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첫 번째 조항이 넘어갈 때까지는 참았어요. 두 번째 조항에서 수연이 유럽 측 임원과 수치를 주고받기 시작하자 박명숙이 통역에게 몸을 기울였습니다. 통역이 박명숙의 귓속말을 전달하려는 순간 헨리 브라운이 수연에게 다음 질문을 던졌어요. 박명숙의 말은 공중에서 끊겼습니다. 홍채영이 세 번째 조항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준비한 대안이 있는데요. 헨리 브라운은 홍채영의 서류를 받아 첫 줄을 읽고 내려놓았습니다. 수연에게로 시선을 돌렸어요. 이 조항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홍채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류를 쥔 손가락이 하얘졌어요. 협상이 깊어질수록 박명숙과 홍채영은 대화의 중심에서 밀려났습니다. 헨리 브라운의 시선이 수연에게 고정되기 시작하면서 박명숙이 통역을 통해 끼어드는 횟수가 늘었지만 그럴 때마다 헨리 브라운은 수연에게 다시 확인을 구했어요. 협상이 1시간을 넘길 무렵 박명숙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온다는 손짓이었어요. 회의실 문이 닫히자마자 복도에서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비서실 김대영 실장을 찾았어요. 백수연 그의 뒷조사 당장 해. 어디서 유학했는지, 경력이 뭔지 전부 빨리 알아봐. 알겠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수연은 네 번째 조항을 짚고 있었습니다. 헨리 브라운이 서류에 메모를 시작했어요. 이 부분은 제가 보완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헨리 브라운은 홍채영 쪽을 보지 않은 채 수연에게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홍채영의 말이 공중에서 끊겼어요. 홍채영은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다시 몸을 기울였습니다. 이번에는 유럽 측 임원에게 직접 영어로 말을 건넸어요. 틀린 표현이었습니다.
임원이 짧게 정정했어요. 홍채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이후로 홍채영은 서류를 손에 쥔 채 더 이상 끼어들지 못했어요. 내밀어 본 서류가 허공에 붕 뜰 때보다 차가운 눈길 한 번 받지 못할 때가 더 막막한 법이죠. 박명숙이 회의실로 돌아온 것은 그로부터 10분 후였습니다. 협상 마감 시한까지 정확히 10분이 남아 있었어요. 박명숙은 자리에 앉으면서 수연과 헨리 브라운이 주고받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통역이 귓속말로 내용을 전달해 줬어요. 박명숙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무언가를 계산하는 눈이었죠. 수연은 헨리 브라운과의 대화가 절정에 이르렀음을 느꼈습니다. 조항들이 하나씩 정리되고 있었고 계약의 윤곽이 테이블 위에서 형태를 갖춰가고 있었어요. 수연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옆에 놓아두었던 낡은 가죽 가방의 잠금 장치를 열었어요. 가방 안에서 꺼낸 것은 두꺼운 서류였습니다. 수연은 그것을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으며 헨리 브라운을 향해 나직하게 말했어요. 제 소개가 늦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 박사 학위 증명서였고 백수연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비서실 김대영 실장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박명숙의 손에 서류 봉투를 쥐어줬어요. 박명숙은 드디어 며느리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봉투를 찢어 서류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의 서류와 테이블 위의 서류가 같았어요. 백수연의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 박사 학위 증명서였습니다. 박명숙이 손에 쥔 것과 테이블 위에 이미 놓인 것이 같다는 사실이 회의실 전체 앞에서 드러났어요. 며느리의 정체를 캐내려 했던 사람이 며느리가 이미 스스로 꺼내놓은 서류를 뒤늦게 들고 들어온 꼴이었습니다. 박명숙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어요. 헨리 브라운은 학위 증명서를 바라보다가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수연은 눈을 마주쳤어요. 고개를 짧게 끄덕였습니다. 박명숙의 얼굴에서 색이 빠졌습니다. 손에 쥔 서류가 떨렸어요. 홍채영이 그 서류를 들여다보다가 손가락으로 이름을 짚었습니다. 백수연. 홍채영의 손이 바르르 떨리면서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집안 행사에서 구석으로 밀어냈던 여자였습니다. 지분 서류 앞에 문가에 세워두었던 여자였죠. 지방대 출신이라며 수년 동안 짓밟았던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 앞에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 박사라는 글자가 박혀 있었어요. 박명숙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멈춰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학위 증명서와 자기 손 안의 학위 증명서를 번갈아 봤습니다. 어느 쪽이 먼저 꺼내진 것인지 그 순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천천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권력과 체면이 무너지는 소리는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했어요. 그 조용함이 더 처참했습니다. 헨리 브라운이 학위 증명서를 내려다보다가 옆에 임원을 바라봤습니다. 임원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영어였습니다. 통역이 그 말을 옮겼어요. 실례지만 혹시 런던 경제연구소에서 유럽 재정위기 당시 관세 구조 분석을 발표하셨던 백수연 박사님이십니까? 회의실 안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헨리 브라운도 수연을 바라봤어요. 수연은 고개를 짧게 끄덕였습니다. 임원이 다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어요. 몇 년 전 갑자기 자취를 감추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헨리 브라운이 수연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은 인사였어요. 직접 만난 적은 없었지만 이름은 알고 있었던 사람의 인사였습니다. 박명숙은 그 광경을 보고 있었어요. 통역이 귓속말로 내용을 전달해 줬습니다. 박명숙의 손에 쥔 서류가
천천히 내려갔어요. 강진우는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부엌에서 혼자 서류를 읽던 여자, 남편의 보고서가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것을 알면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여자, 구석으로 밀려나면서도 찻잔을 흔들리지 않게 쥐었던 여자를 바라봤어요. 자신이 지켜주지 못한 수년간의 시간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강진우의 눈이 붉어졌어요. 탁자 위에 얹어둔 두 손이 떨렸습니다. 할 말이 있었지만 어떤 말도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시간들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고개가 천천히 숙여졌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흘러내리는 눈물이 탁자 위로 떨어졌어요. 강진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탁자 위로 떨어진 눈물 자국은 지워지겠지만 미안하다는 말조차 꺼내지 못한 채 접어둔 마음은 참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계약서에 헨리 브라운의 서명이 들어간 것은 오전 11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펜이 서류 위를 지나가는 소리가 회의실 안에서 조용하게 들렸어요. 헨리 브라운은 서명을 마치고 펜을 내려놓은 뒤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테이블 너머의 수연을 향해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옆에 임원들도 차례로 일어섰습니다. 수연은 그 인사를 받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1조 원 규모의 유럽 합작 계약이 그렇게 체결됐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유럽 임원들이 서로 악수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강진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헨리 브라운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헨리 브라운은 강진우와 악수를 나누면서도 수연에게 다시 한번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제 찻잔을 들고 구석에 서 있던 사람이 오늘 이 계약을 성사시킨 사람이라는 것을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박명숙이 움직였습니다. 계약이 됐으면 됐지. 내 회사, 내 자리야. 저 애가 말 몇 마디 보탠 게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목소리가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회의실 안에 충분히 들렸어요. 임원들의 시선이 박명숙 쪽으로 향했다가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아무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어요. 아무도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박명숙의 편을 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죠. 사람이 등을 돌리는 건 큰 소리로 일어나지 않더군요. 한때는 당연했던 고개 끄덕임 하나가 사라질 때 그제야 혼자가 된 걸 알게 되는 법이었죠. 강진우가 박명숙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예전처럼 시선을 내리지 않았어요.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박명숙이 강진우의 눈과 마주쳤다가 먼저 시선을 피했어요. 그 짧은 순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박명숙 자신이 알고 있었습니다. 홍채영이 분위기를 돌리려는 듯 자리에서 일어서며 헨리 브라운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유럽 측 인사에게 영어로 말을 건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틀린 표현이었습니다. 헨리 브라운 옆에 임원이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짧게 정정하는 영어 한마디를 했어요. 작은 순간이었지만 회의실 안에 모든 사람이 들었습니다. 홍채영의 얼굴이 굳었어요. 어제 수연의 자격을 따지던 입이었습니다. 형님이 뭘 안다고 이 자리에서 유럽 측이랑 협상을 하냐고 했던 입이었죠. 그 입이 지금 틀린 표현을 정정받은 채 닫혀 있었습니다. 홍채영은 서류를 집어들고 회의실 문 쪽으로 걸었어요. 홍채영이 나간 뒤 회의실 안은 잠깐 조용했습니다. 헨리 브라운이 통역에게 짧게 무언가를 물었어요. 통역이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헨리 브라운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옆 임원과 눈을 마주쳤어요. 그 눈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홍채영이 이 자리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가 유럽 측에 고스란히 남은 것이었어요. 박명숙은 홍채영이 나간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오른손처럼 감싸 안던 며느리였어요.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없었죠.
박명숙은 천천히 시선을 걷었습니다. 누군가 밀어낸 게 아니었습니다. 쫓겨난 것도 아니었어요. 스스로 발을 헛디딘 것이었습니다. 그게 더 처참한 퇴장이었죠. 박명숙은 홍채영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수연에게로 시선이 향했어요. 수연은 헨리 브라운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유럽 임원들이 차례로 수연에게 다가와 악수를 건넸어요. 박명숙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박명숙 쪽을 보지 않았어요. 평생 51% 지분으로 이 회사의 모든 것을 결정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자신의 회의실 안에서 아무도 시선을 주지 않는 자리에 서 있었어요. 박명숙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계약 체결 이후 강성그룹 이사회는 즉각 움직였습니다. 1조 원짜리 협상을 3번이나 결렬 직전까지 몰아간 실무 책임자를 배제하고 독단으로 협상을 주도하려 했던 것, 그리고 협상 당일 회의실 안에서 벌어진 일들이 임원들 사이에서 공시강건으로 올랐어요. 표결은 길지 않았습니다. 박명숙은 그날 오후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어요. 박명숙의 저택 거실에는 정막이 깔려 있었어요. 홍채영이 가방을 챙겨나간 뒤로 거실에서 사람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가죽 소파 상석, 늘 박명숙의 자리였던 그곳에 박명숙이 앉아 있었어요. 탁자 위에 찻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손을 뻗지 않았어요. 찻잔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강진우와 수연이 거실에 들어선 것은 저녁이 가까워질 무렵이었어요. 박명숙은 두 사람이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강진우가 소파 맞은편에 앉았어요. 수연은 그 옆에 섰습니다. 거실이 조용했어요.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박명숙의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움직였다가 멈췄어요. 오랫동안 서류를 집어던지고 지분을 흔들고 사람을 문가에 세워두었던 손이었습니다. 지금 그 손은 그냥 무릎 위에 얹혀 있었어요. 박명숙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진우가 반사적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지만 박명숙은 강진우 쪽으로 가지 않았어요. 수연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수연의 맞은편에 섰어요. 수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박명숙의 입이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다시 열렸어요. 평생 이 입으로 며느리를 지방대 출신이라 불렀고 집안 망신이라 했고 저 물건이라 했습니다. 그 입이 지금 말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박명숙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소파도 의자도 없는 자리였어요. 거실 바닥이었습니다. 박명숙이 수연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평생 남을 세워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일이라는 게 참 묘해서 끝내 고개를 숙이게 되는 자리도 따로 있나 봅니다. 강진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수연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수연아,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며느리라고도 저애라고도 그 사람이라고도 부르지 않았어요. 수연아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 집에 들어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한테 한 짓이 잘못됐다.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박명숙의 어깨가 흔들렸어요. 70평생 지켜온 자존심이 51% 지분이 대표이사 자리가 지금 이 거실 바닥에서 아무 힘도 쓰지 못했습니다. 강진우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어머니를 일으키지 않았어요. 수연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박명숙이 스스로 그 자리에 있어야 했어요. 수연은 오랫동안 박명숙의 굽은 등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고개를 드는 것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오래, 아주 오래. 강진우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무릎을 꿇어야 했던 자리에서 눈물을 삼켰던 날들이 떠올랐어요.
지금은 어머니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강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수연도 말이 없었습니다. 박명숙의 어깨가 조용히 흔들렸어요. 거실에 다시 정막이 깔렸습니다. 그 정막은 예전에 차갑고 서열이 분명한 정막이 아니었죠. 몇 주가 지났습니다. 강성그룹 본사 대회의실에는 새로운 경영진의 첫 임원 회의가 열렸어요. 박명숙이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난 뒤 강진우가 경영 전면에 나선 자리였습니다. 임원들이 테이블 양쪽에 앉아 있었어요. 강진우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오늘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진우는 수연 쪽으로 손을 내밀었어요. 제 아내입니다. 이번 유럽 합작 계약을 실질적으로 살린 사람입니다. 임원들의 시선이 수연에게로 향했습니다. 어떤 임원은 만찬회장에서 박명숙이 수연에게 쟁반을 밀쳐냈을 때 그 자리에 있었어요. 어떤 임원은 협상 당일 수연이 찻잔을 들고 구석에 서 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짧은 박수가 회의실 안에서 번졌어요. 수연은 고개를 짧게 숙였습니다. 화려한 인사도 길게 이어지는 소개도 아니었어요. 그냥 제자리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그림자처럼 살아온 자리에서 처음으로 이름으로 불리는 순간이었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며칠 후 헨리 브라운으로부터 메일이 왔습니다. 유럽 합작법인의 공동 자문역 제의였어요. 조건은 파격적이었습니다. 수연은 서신을 한번 읽고 접었어요. 강진우가 옆에서 서신을 봤습니다. 가도 돼. 수연은 강진우를 바라봤어요. 안 가요. 강진우가 더 말하려 했지만 수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그달 말 수연은 강성그룹 공식 경영 고문으로 취임했습니다. 임원회의에서 수연이 앉은 자리는 테이블 중앙이었어요. 구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진우와 수연의 집 안방에 노을이 들어왔어요. 창문 너머로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그 빛이 안방 바닥 위에 길게 깔렸습니다. 수연이 창가에 서 있었어요. 강진우가 그 옆으로 다가와 섰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진우가 손을 내밀었어요. 수연의 손을 찾았습니다. 달아진 손끝이었어요. 오랜 시간 서류를 넘기고 쟁반을 들고 하부장 문을 조심스럽게 닫아온 손이었습니다. 새벽 부엌에서 혼자 볼펜을 쥐었던 손이었고 만찬회장에서 쟁반을 흔들리지 않게 고정했던 손이었죠. 강진우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예전처럼 이마를 묶거나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그냥 잡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강진우의 손을 느끼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노을이 조금씩 기울고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이 아니었어요. 이 자리에 오기까지 수연이 지나온 시간들은 짧지 않았습니다. 구석으로 밀려나고 문가에 세워지고 부엌불을 켜놓고 혼자 서류를 읽던 그 새벽들이 지금 이 창가의 노을 앞에 모두 와 있었어요. 두 사람은 오래 서 있었습니다. 서로의 거친 손을 맞잡은 채 창밖에 노을이 다 질 때까지 그 자리에 있었어요.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특별한 날보다 평범한 저녁 하나가 더 오래 남을 때가 있습니다. 그날 두 사람에게는 그 노을이 그런 시간이었는지도 모르죠. 그냥 함께 있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창작으로 구성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어요? 수연은 오랜 시간 자신의 능력을 감춘 채 가족과 가정을 지키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협상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직접 앞으로 나서며 회사를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사람을 가장 오래 속이는 것은 무지가 아니라 익숙함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명숙은 수연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보았지만
정작 수연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오래 봤다는 것과 사람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다른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작가 마크 트웨이는 편견은 무지의 자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처럼 수연의 가치는 학위 증명서가 공개된 순간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시간에도 이미 그 자리에 있었고 다만 누군가가 보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남는 것은 하버드 학위보다도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버텨낸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침묵의 무게가 이야기가 끝난 뒤에도 오래 남습니다. 특히 모두가 협상을 포기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던 순간 수연이 조용히 입을 열던 장면이 쉽게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말을 하기까지 견뎌온 시간들이 함께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수연의 오랜 침묵을 이해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또 그 순간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선택이 틀린 것만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 마음 또한 충분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잠시나마 마음에 남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동행극장과 함께 해주세요. 응원의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행극장이었습니다.